안녕하세요. 영춘 유튜브입니다. 자, 금년 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계약갱신 요건,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이것을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했었죠. 아무튼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이제 26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행 초기에는 이제 국민들에게는 좀 임대차 신고 제도가 생소했었고, 따라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여건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고서 그 계도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그 계도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총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었죠. 그래서 그 계도 기간이 금년 25년 5월 31일 날 종료되고, 이제는 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다 돼가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서 신고율도 꽤 높습니다. 즉 24년도에 신고율이 95.8%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시행 초기에 제가 이미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좀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방에 정리해서 또 유튜브에 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이제 간단하게 임대차 신고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임대차 신고 지역 내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또는 그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 임대료를 변경하는, 즉 임대료라는 게 이제 보증금 차임이죠. 임대료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나, 즉 갱신 계약이죠. 또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그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바로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이 임대차 신고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는 시행 초기부터 임대인 입장에서 혹시 이런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임대차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혹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때 당시에 그 발표를 했었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임대차 신고 정보를 가지고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임대인 입장에서 혹시라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은 계시긴 해요. 자,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느 지역이나 다 신고 지역인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신고 지역이지만은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관할, 군 지역은 일단은 신고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속한 양평군은 임대차 신고 지역이죠. 근데 충청도는 경기도 외 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에 속하는 진천군은 어떻게 돼요? 신고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이 있는데,
신고 대상 계약은 일단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 계약이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임대차 계약은 이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 계약하는 신규 계약, 그 다음에 임대료를 변경하는 갱신계약. 여기서 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 차임, 즉 월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임대료를 변경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고요. 그 반대 해석상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자, 묵시적 갱신되면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 주택임대차법에 규정되어 있죠. 다만 기간은 2년에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도 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이죠. 즉 임대료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 대상 금액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이 중요하죠.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만 원. 자, 월세 20만 원은 30만 원 초과하지 않는데 보증금 1억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죠. 그래서 신고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지만 월세 50만 원, 이것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 대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고 기간입니다. 일단은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신규 계약, 또 보증금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제, 이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입주일이 계약일부터 30일 이후인 경우. 자,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임대차 신고 제도가 없을 때 임차인분들이 이제 2개월 후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하러 이제 주민센터나 뭐 동사무소에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차 신고 제도가 생겼는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잔금 치르고 입주하고 재입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30일 이내에 먼저 임대차 신고하고 입주 후에 재입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방법인데요. 자, 신고 관청은 국토교통부입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매매에 대한 거래 신고를 하게 되죠. 이것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신고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관할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들고 가서 어디로 가요? 들고 여기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신고하잖아요. 즉 방문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즘 그 전자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인데, 자,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즉, 주택임대차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약의 주요 내용이 들어가겠죠.
계약 주요 내용이라는 게 이거예요. 뭐 주택의 소지 종류, 면적, 보증금, 차임, 계약 기간이라든가, 뭐 계약 체결 연월일, 그 다음에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이제 갱신계약, 즉 임대료 변경하는 갱신계약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적고, 또 뭐 정전 임대료라든가 갱신 조건 사용 여부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해서 이렇게 이런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 주택임대차 계약서도 이제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주요 내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고 서명 날인까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신고서 양식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해서 당사자 서명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서 들고서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데 가서 신고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문제인데요.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신고 의무. 자, 공동신고 의무라는 것은요, 아까 보셨듯이 임대차 신고서 양식에 같이 서명 날인하라는 뜻입니다. 같이 서명 날인하라는 건 뭐예요? 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고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대차 신고서라는 양식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은 임대인이 해도 되고 임차인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내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출은 임차인이 가서 제출해도 되고 임대인이 제출해도 되고, 그래서 아무나 가서 제출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방, 예컨대 임차인이 여기서 뭐 일방은 임대인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임차인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 일방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서 신고했으면 임대인은 신고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에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대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면 일단은 접수를 하죠. 접수를. 그래서 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뭐가 나와요?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이제 나옵니다. 즉 신고한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신고 필증이 좀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 의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옛날에 그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계약서를 들고서 주민센터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단은 재입신고하면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관청에서 어떻게 돼요? 빨간 뜻을 꽝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계약서에다가.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확정일자 연월일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고 신고 대상 지역인 경우도 있고 또 신고 대상 지역에 있어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각각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신고하게 되면 일단은 신고 필증이 나오는데 그 신고 필증 우측 상단에 접수 연월일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에 임대차 신고제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재도 임대차 신고 지역이 아닌 지역, 그 다음에 신고 지역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임대료가 월세가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임차권의 대항력이라는 게 있죠. 임차권의 대항력은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게 내가 임차권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임차 목적물이 매매가 돼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매수인에게도 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대항력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빼라, 이사 가라 이러면 내가 나는 그 전속 기간 동안에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 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임차권 대항력은 일단 이사하고 즉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대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러한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설령 경매나 공매에 붙어져서 매각됐다 하더라도 나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내 보증금을 이렇게 배당받을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보증금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효력, 즉 우선 변제적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데요. 자, 임대차 신고, 즉 계약서를 제출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나중에 입주 및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전입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일단은 이 확정일자 효력, 즉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것은 이게 같은 날에 입주, 전입 신고, 임대차 신고, 즉 계약서를 제출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현실적으로 임대차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대부분의 임차인이 계약서 제출해서 즉 첨부해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 부여받아 보증금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확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그만큼 자기에게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이 신고하게 되면 누구에게 통보해줘요?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즉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은행에 계약서와 확정일자가 나와 있는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 경우에 이 임대차 신고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을 때, 그렇죠? 먼저 받았을 때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가? 당연히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신고한 경우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된다겠죠. 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가 있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도기간 종료일이 2025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했다든가 이게 임대차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거짓 신고했다 해서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아무튼 25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그 다음에 임대료 변경이 있는 변경 계약, 갱신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해제했을 때 이런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이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옛날에 이제 그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이 부과 금액이 좀 과태료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근데 이것은 이제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렇죠?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부과합니다. 물론 이제 거짓 신고는 이 시행령 개정 전과 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부과합니다. 자,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계약 금액 뭐 1억 미만, 뭐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 이상
뭐 이런 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놨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연 신고 기간, 뭐 3개월이야, 6개월이야, 뭐 1년이야 쭉 나눠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고요. 미신고 경우에. 그 다음에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100만원입니다. 자, 아무튼 금년 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즉 6월 1일부터 30일 지난 다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임대료 변경되는 계약을 하거나, 즉 갱신 계약을 하거나 또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